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선 세계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멈추고 직장이라는 사회적 소속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의외로 빠르게 고립의 문턱에 선다. 흔히 은퇴하면 여유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먼저 마주하는 것은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가 끊기고 오랜 친구들과도 일상적인 교류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에 놓인다. 퇴직하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고립은 서서히 그러나 깊게 찾아온다. 말없이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독이 마음 한구석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간다. 문제는 이 고립이 단순히 정서적인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삶의 의욕과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시간이 사라진 자리엔 무력감과 무의미함이 남고 이는 곧 신체적 질병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은퇴 후에야 실감난다. 특히 한국처럼 일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온 세대에게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자체를 잃는 경험이 되기 쉽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정서적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 모임이나 시니어 커뮤니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모임이 과연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는 않을까? 실제로 몇몇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들여다보자.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열린 노래교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72세 박모 씨의 경험이다. 박 씨는 68세에 퇴직한 후 3년간 거의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과는 전화조차 끊긴 날들이 많아지자 박 씨는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다.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고혈압과 불면 증세가 발견됐고 의사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권했다. 그렇게 처음 문을 연 곳이 동네 시니어센터였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노래교실에서 매주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되자 점차 서로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특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세대끼리의 대화는 젊은 세대와는 나눌 수 없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씨는 여기서 만난 친구랑 주말에 등산도 가고 술 한잔도 해요. 예전 직장 동료와는 오히려 어색해졌는데 여긴 서로 비슷한 처지라 부담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 씨도 이 모임이 없었다면 지금쯤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지방으로 귀촌한 66세 이모 씨의 이야기다.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주한 그는 처음엔 자연과의 삶에 만족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사람과의 단절이 너무 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웃은 대부분 바쁘거나 외지인이었고 말 한마디 건넬 기회조차 드물었다. 그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처음엔 단순한 정보 습득이 목적이었지만 수업을 함께 듣는 또래들과 차차 대화가 생기고 어느새 주기적인 점심 약속도 잡혔다. 이 씨는 단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생기진 않아요. 뭔가를 같이 배워야 대화가 생기고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라고 말한다. 그의 경우 이 교육 모임이 고립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마음을 터놓을 한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기다리기만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노인 모임에 참여한 70세 여성 김모 씨의 경험이다. 김 씨는 코로나 이후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다. 우연히 자녀가 알려준 줌 기반 시니어 톡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비대면이라는 한계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오히려 얼굴을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방식은 그녀에게 지적 자극뿐 아니라 감정 교류의 통로가 되었다. 김 씨는 집에 있으면서도 매주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라고 말한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처럼 깊은 유대감을 갖기는 어려웠지만 정기적인 소통이 유지되는 점에서 그녀에겐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되었다. 특히 온라인 모임의 경우 지역이나 이동에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방 거주자인 이들에게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쉽고 그로 인한 정서적 고립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공통점은 모두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함을 견디며 모임에 참여했고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래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만남을 넘어선 진짜 대화가 시작됐고 이 대화가 고립을 뚫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은퇴 후 친구가 없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 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현실이 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공간에 발을 디딘다면 퇴직 이후에도 인생의 새로운 인연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누가 나를 먼저 찾아주길 바라기보단 내가 먼저 다가가는 태도일 것이다. 이래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이 삶의 전환기에는 말 한마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 이후 친구가 사라진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통계와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이다. OECD 고령자 복지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고령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사회적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뿌리째 사라지며 가정 내 소통도 급격히 줄어든다. 배우자나 가족이 곁에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고립을 온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퇴직 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 중심의 만남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업무부고 회의 협업 동료들과의 점심까지 모든 만남에는 일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했고 이 목표가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유지시켰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이런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불확실한 시간과 말할 이유가 사라진 침묵뿐이다. 그 침묵은 곧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 존재감의 균열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사회적 버팀목이 된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명된다. 사회적 연결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며 이는 노년기에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노년기의 이 욕구는 더 절실해진다.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 사회적 영향력, 신체적 활력 등 다양한 삶의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체성과 안정감의 원천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극 없이 고립된 삶을 지속하게 되면 뇌의 인지 기능은 점차 퇴화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쉽게 나타난다. 미국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밝혀진 사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인간관계라는 점이었다. 돈, 건강, 지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연결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퇴직 후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는 성별에 따른 차이다. 한국의 고령 남성은 특히 고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다. 여성은 대체로 다양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반면 남성은 직장 중심의 수직적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 퇴직 후 평등한 수평적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하지 않다.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남성들은 모임에서조차 겉돌기 쉽고 이는 모임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는 사회적 편견이다. 아직까지도 노인 모임하면 무료 급식이나 소일거리 중심의 활동을 떠올리는 인식이 존재한다. 퇴직자 스스로가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자존심을 걸고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초기 참여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셋째는 구조적 인프라의 부족이다. 지역별로 접근 가능한 모임의 질과 양이 다르며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은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온라인 모임이 이런 한계를 일부 보완해줄 수 있지만 디지털 격차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선영 교수는 노인의 고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산물이라며 퇴직 후 20년, 3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설계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발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지역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시니어들이 자원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하면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봉사의 기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나이든 이들이 쓸모있는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다. 덴마크는 고령자의 공동체 주거와 커뮤니티 활동을 결합한 노인 협동 주거 시스템을 통해 고립을 예방하는 동시에 돌봄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적 접근은 결국 노인의 관계 회복과 삶의 질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도 최근 들어 시니어를 위한 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이 확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범적이거나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립이라는 현상을 공공정책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대부분 노인복지라는 이름 아래 물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노인관계복지라는 관점을 새롭게 도입해야 할 때다. 인간관계의 붕괴는 경제적 결핍만큼이나 치명적인 노년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단순히 무료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한 수공예 교실보다는 공동 프로젝트형 문화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토론 같은 활동이 훨씬 더 관계를 공고히 하고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개인의 자세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제도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는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어색함을 견뎌야만 얻을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시 답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전까지는 직장이 그 정체성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활동과 관계가 나를 규정하게 된다. 이런 전환은 두렵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무관하게 연결되고 싶어 한다.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욕망을 향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다. 은퇴 이후 친구가 없다는 현실은 바뀌기 어렵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그래서 나는 작은 모임 하나에 용기 내어 발을 들였다는 말이 더 필요한 시대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늦은 나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묻고 대답해야 한다. 퇴직 후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결국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찾게 될 것이다.